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4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한데 오늘은 4월 25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식도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결핵, 수도 등과 같은 등급이 되는 건데 4주 동안의 이행 기간 뒤에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폐지되고 생활비, 치료비 지원도 원칙상 사라집니다. 오는 금요일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한 번 벗으면 다시 쓰기 힘들다는 점에서 인수위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현 정부는 K방역의 성과로 야외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 정부는 재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인 만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대 남성이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세워둔 차량들을 둔기로 때려 부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오전 7시 반쯤 남성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유리와 사이드미러, 창문 등을 가리지 않고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를 본 차량은 수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 여러 대를 포함해 모두 26대 달합니다. 차주들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수리도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달걀 한 판 가격이 평균 7,01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달걀 한 판 값이 7,000원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곡물 가격을 올리면서 사료값부터 닭고기, 달걀 가격까지 차례로 인상이 된 겁니다. 여기에 팜유 공급까지 불안해졌는데 세계 팜유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팜유는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과 과자를 만드는 데 많이 쓰이는 재료인 만큼 팜유 공급이 중단되면 가공식품 가격도 도미노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분쟁이 인도네시아 수출 중단까지 겹치면서 세계 밥상 물가 오름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봄보다는 초여름 더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껴 종일 흐리겠고요. 밤부터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오늘 밤 비의 양 살펴보시면 제주 산간에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120mm의 호우가 돌풍과 함께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4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18도,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 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 이 돌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4월 25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월요일이니까 우리 자동차 관련해서 얘기부터 나누죠. 네, 오늘 좀 재밌는 얘기부터 해볼까요? 좋아요. 네, 매주 우리 수림 씨가 네. 그 사연 소개할 때마다 요거 하시잖아요. 끄고, 끄고. 요것만 딱 모아서 100만 원에 팔린다면 오. 그거를 100만 원, 그럼 하루 종일 까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0% 그럴 뿐이고요. 근데 저 SNS도 막 돈 주고 막 팔 수 있고 막 그렇대잖아요. 나는 SNS 다 팔 수 있는데. 상상만 해도 기분 너무 좋아. 네, 요게 상상으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수림 누나의 그 고고 요것도 얼마든지 돈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해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 예술가가 방귀 소리를 우와.
1년 동안 모아서 50만 원에 방귀 소리 누가 듣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50만 원에 팔았던 겁니다. 왜 이걸 팔고 또 누가 돈을 주고 이런 걸 사는지 정말 의아할 따름이지만 정말 이게 팔린다는 겁니다. 이게 단 하나뿐인 콘텐츠이기 때문인데요. 누군가의 노래나 그림, 또 이런 고유한 콘텐츠들이 돈을 주고 거래가 되는 세상, 이게 바로 미래의 유망한 시장으로 떠오른 NF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NFT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대기업 S사, L사, 엔터테인먼트사 뭐 이런 데서 NFT 사업에 뛰어들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요. 워낙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유망한 시장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너도나도 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NFT가 좀 낯설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정확히 뭐예요, NFT가? NFT가 좀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콘텐츠에 고유한 번호를 매겨서 이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수림 씨의 재미있는 표정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게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더니 광고에 쓰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광고주가 사진을 써서 돈을 벌었으니까 저도 정당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복사본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거 내가 만든 사진입니다. 내 사진이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복잡해지겠죠. 좀. 그럼 둘 중에 진짜 원본이 누군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원본이라는 걸 아무도 증명을 못한다. 그러면 사용료를 아무도 못 받는 건가요, 그럼? 사실 이제 디지털상에서는 네. 복붙이라고 하잖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거 너무 쉽잖아요. 네. 그래서 진위를 가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게 최초의 원본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NFT 기술입니다. 이럴 때 NFT가 NFT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고 고유한 인증번호를 NFT를 통해서 받아 놓으면 아무리 복제품이 많아도 내가 만든 사진이 진짜다 이걸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NFT는 그 진품 명품 증명서 같은 그런 거네요. 저도 셀카 사진 엄청 많이 찍거든요. 이걸 NFT 사이트에 올리면 이게 다 원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방귀 소리 괜찮다. 괜찮다. 방귀 소리 한번 오늘도 모아봐요. 네, 모아봐야겠어요. 네, 방귀 모으시고요. 사진뿐만 아니라 간단한 텍스트라든지 예술품 이런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대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나 등록된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에 사고 팔 수 있는데요. 인기 콘텐츠일수록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NFT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콘텐츠는 뭘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글로벌 조회수 142억 회를 기록한 한 국내 웹툰입니다. 마지막 회 명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요거 이제 올 100개 한정 NFT로 개당 약 80만 원에 판매를 하니까 1분 만에 매진이 됐고요. 또 저 배우 강동원 씨 나왔죠. 네. 배우 강동원 씨 취미생활인 목공 영상이 최고가 119만 원에 팔렸고요. 지금 또 낚시하는 채널 A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나왔었거든요. 도시어부 지난 2월에 국내 예능 프로그램 최초로 NFT를 출시했는데요. 1차 판매 수량 1,500개는 29초 만에, 또 2차 판매 수량 2,300개는 1분 만에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하네요. 도시오브 NFT도 그냥 뭐 1분 만에 1분 전략? 만에, 네, 그렇죠. 1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완판. 2,300. 요즘 이런 세상이네. 인기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콘텐츠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매력 때문에요. 사실 대중문화는 물론이고요. K-팝, 영화, 스포츠 분야까지 NFT가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희소성이 높을수록 NFT의 가치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 21의 등장으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죠. 미국 최대 뮤직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 코첼라가 입장권을 NFT로 발매를 했습니다. 또 성균관 대학교에서는 NFT 졸업장을 수여하기도 했고요. 위변조가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신분증이나 여권 같은 걸 또 NFT로 발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월요일 이 시간에 자동차 얘기하는데 앞에 NFT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뭔가 NFT 관련해서 일을 그렇죠. 한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오. 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국내 K사는 지난달에 국내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NFT를 출시했습니다. K사는 자체 제작한 6개 작품을 NFT 유통 플랫폼에 판매를 했는데요. 전기차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호평받는 전용 전기차죠. 이 모델 시리즈를 작품으로 상보였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친환경 차량 M 모델을 디지털 아트로 제작을 했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독특한데 저런 디자인을 통해서 역으로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동차에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실제로 이 자동차 회사들이 NFT를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케팅 활동의 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K사는 NFT 1차 구매자에게 전기차 1개 차종을 오는 5월부터 12월 중 원하는 날짜에 6박 7일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완성차 업체 또 H사가 있잖아요. 여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기 NFT 캐릭터인 메타콩즈와 협업을 해서 NFT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캐릭터를 선보였는지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인기 NFT 고릴라다. 캐릭터 메타콩즈예요. 선글라스를 낀 메타콩즈. 포니를 타고 뭔가 내려오죠. 귀여워. 네. 뭔가 내려오니까 포니를 타고 선글라스를 쓰고 멋지게 디지털 세상을 하긴 하는데요. 메타콩즈는 천재 해커로 유명하죠.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가 만든 고릴라 형상의 NFT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이런 캐릭터들이 프로필 사진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특히나 더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고릴라가 자동차 타고 확 항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데 네.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H사는 메타콩즈와 협업한 상품도 여러 개를 발매를 하고요. 와. 또 NFT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NFT 콘텐츠를 내놓을 계획인데요. 지난 20일엔 세계 최대 NFT 거래소를 통해서 한정판으로 콜라보레이션 NFT 30개를 발행을 했고요. 개당 가격은 1이더리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75만 원, 370만 원 그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또 값어치가 있겠죠. H사는 해당 한정판을 구매한 고객에게 이후 웹사이트를 통해 발행할 NFT 중 일부를 무료로 또 제공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개념이죠. 메타버스 속에서도 NFT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서 자동차를 소개를 해보고 그런 걸 예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미래의 로봇도 만나보는 메타버스 공간, 그런 공간에서 바로 이런 경험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로블록스. 여기에선 H사가 그리는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상 공간에서 자동차는 NFT로 발행이 되고요. 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타는 캐릭터도 건물까지 모두 NFT로 발행되고 그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메타버스에서 내 캐릭터와 차가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와. 가상 세계에서 차량을 또 직접 운전하기도 하고요. 차량뿐만이 아닙니다.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죠. UAM도 체험을 해보고 또 로보틱스 같은 미래 기술도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MZ세대들의 취향을 반영을 했고요. 뭐 탐험이나 미니게임, 소셜 네트워크 기능들로 가상세계 라이프 스타일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가상 공간도 앞서 소개한 NFT 발행도 모두 MZ세대와 소통하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과 한 선상에 있는데요. 젊은 예비 고객과 소통하려는 자동차 업계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NFT라는 디지털 자산까지 알아봤는데 디지털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하고 같이 대체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가치 네. 이게 확실히 인정이 되는군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가죠. 네, 유산 독차지한 오빠가 이건 노려요. 뭘 또 노릴까? 유산 또 유산을 독차지했는데. 독차지한 근데 욕심이 오빠가 욕심을 뭐까지 먹어요. 계산 노리겠죠. 뭐. 옆집 계산일까요? 노려요. 옆집을 노려? 보겠습니다. 정답은
엄마 재산. 엄마 아유. 재산도 노려요? 아버지 정말 재산에 나쁘다. 이 사연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역할은 제가 하고 딸은 장혜인 씨가 하고 유산 받은 장남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면 됩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100만 원 끄고 부동산 투자를 잘했던 아버지는 물려줄 재산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일남 삼녀 자식들 중에 유독 아들 사랑이 유별난 게 문제였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저희에게 황당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이거 아버지 유언장인데 엄마가 읽어줄게. 나 아버지 이재용은 총 200억대 유산을 전부 모조리 다 아들 이정수에게 주겠다. 전부 아들한테요? 우와, 우리 아빠 짱. 내가 믿었다고. 아유, 엄마. 아니, 딸이 셋이나 있는데 왜 유산을 아들한테만 몰아줘요? 2022년에 아들하고 딸 차별이 말이나 돼요, 엄마? 예인아 잠시만 기다려. 엄마 생각 좀 들어봐라. 너희 오빠가 이게 워낙 아까림을 못하지 않냐. 대신 엄마한테 금싸라기 땅이 있대. 응? 그건 딸들한테만 물려줄 테니까 아빠 유산은 그냥 오빠 줘버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수 없죠, 뭐. 아니, 그러면 각 썼어요, 각서. 오빠 나중에 저 표정 봐. 또 딴소리 못하게 각 썼어. 그럼 각서까지 거 써주지 뭐. 엄마 재산 너희들 다 가져라. 나는 아빠 재산 200억 있으니까. 아유 내 아들이지만 참 얄미워. 그래서 저희 셋 딸은 아버지 유산을 오빠에 다 양보했고요. 그 후 몇 년 뒤에 어머니마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저희 세 자매는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200억을 가져간 오빠가 엄마 재산까지 받으러 온 겁니다. 예인아 오빠 왔다. 우리 계산할 거 남았지? 응? 무슨 계산? 설마 뭐 엄마 유산 달라는 거 아니지? 아빠 유산 가져간 대신에 엄마 거는 손도 안 대기로 한 거 잊었어? 아유 그랬지. 근데 화장실이 그 나갈 때랑 들어갈 때랑 다른 거거든. 마음이 휙 바뀌었어. 엄마 재산 꽤 있으시더라고. 오빠 진짜 못됐구나. 우리 그때 각서까지 썼어. 아니 법대로 해, 나 몰라. 아유 우리 애인이가 그냥 변호사 없구나. 내가 아는 2인철 허지원 변호사가 그러는데 내가 유산을 받을 합법적인 그 뭐 권리가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 각서를 쓴 사실도 무시한 채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까지 탐내는 오빠. 법적으로는 오빠가 유산의 4분의 1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우기는데 설마 이게 사실인가요? 누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아유 못됐다. 아니 진짜 욕심쟁이다. 200억을 가져가고. 왜 아버지 유산을 다 차지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유산 탐내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그러니까. 또 가지러 온 거 아니에요? 너무하네.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러니까. 그런 오빠의 사연입니다. 아버지 A 씨와 어머니 B 씨는 슬하에 일남 삼녀를 뒀는데요. 아버지는 식당부터 부동산까지 뭐 하는 것마다 족족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2010년 사망을 했는데 상속재산으로 뭐 서울 성수동에 있는 빌딩 뭐 합계해서 170억 원의 상당, 부동산 3개, 현금성 자산 50억 원. 그래서 총 220억 원의 자산을 남겼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오직 아들에게만 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다. 자녀가 4명인데 아들한테만 수백억대 유산을 줬다. 맞습니다. 딸들이 가만히 있어 그럼 들고 일어나죠. 물론 당연히 세 딸의 거센 반발이 있었죠. 그런데 이 딸들을 설득한 사람이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B 씨. 어머니는 부동산 회사를 여러 지분으로 나누게 되면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재산이 흩어지게 되니까 아들의 단독 상속을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당시 어머니 B 씨의 이름으로도 상당한 재산이 있었거든요. 요 재산을 어머니의 유산은 아들이 제외한 세 딸이 나눠 갖는 것으로 양해가 됩니다. 결국 어머니의 뜻대로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아버지의 220억가량의 재산은 모두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도 재산이 많았지만 어머니도 재산이 많았고 많았어. 네. 딸들은 동의를 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은 아들에게 그리고 어머니 재산은 우리끼리 나누자 이렇게.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어머니 B 씨 8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망 당시 상속 재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시가 4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성 자산 20억 등 총 60억 원이 있었습니다. 딸들은 8년 전에 약속을 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상속 재산은 아들을 제외하고 세 딸이 3분의 1씩 상속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요 문제는 돈을 본 아들이 변심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들은 내가 언제 그런 합의를 했냐. 합의 사실을 부인을 했고요. 자신 또한 어머니 재산의 법정 상속분인 4분의 1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아, 원래 가진 사람이 더 한다고 와 220억이나 받아놓고 그걸 유산을 또 타면 그러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났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유산 안 받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말 바꾸기 이건 아니죠. 법적으로도 이건 안 되지 될것 않을까 같은데. 싶어요. 자, 그래서 네. 이 사건은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속재산 분할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아유. 아들과 딸 중에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그러게요. 일단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월요일인데. 오늘이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 그렇구나. 법을 잘 알아야지 이게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해요. 네. 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유리합니다. 아, 네. 왜 유리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아버지의 재산과 어머니의 재산은 별개예요. 그리고요, 다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 상속에서 내가 나중에 이제 사망하면 딸들에게 줄게. 네. 이거는 그냥 말씀만 하신 거지 유언장을 작성한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요. 또 아들이 아이 그래 내가 그러면 포기하겠다. 어머니 재산 미리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속 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돌아가셔야지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아무리 포기해도 그건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들이 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억울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야,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포기했던 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어머니 유산을 그 아들도 나눠 가져야 되는 거네요. 그럼 아들이 먼저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했잖아요. 그것도 누나들하고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칙적으로 그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는요. 그 사망하신 어머니가 사망한 시점에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이 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율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버지 재산은 고려 대상이 아예 되지를 않는 거죠. 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우리 이혼 재산 분할할 때도 부부가 경제 공동체니까 이 재산들 그렇죠. 다 한꺼번에 합산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경우처럼 살짝 이제 유출을 해서 아버지 재산과 어머니 재산이 부부니까 공동으로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재산을 보고 분할 비율을 결정을 하게 되면 아들은 이미 특별 수익을 한 사람이니까 어머니 재산에서 분할받을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법원에서는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바로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그때 이제 살아계실 때 취득한 그 재산들 그분의 명의로 된 재산들만 상속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 같고요. 억울하겠지만 아까 나온 것처럼 법정 상속분 4분의 1을 어머니 재산에서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야,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딸들이 애초에 아버지 것도 나눠 가졌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몰랐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들이 이대로 어머니 유산 가져가는 거를 이거 딸들은 지켜만 봐야 됩니까? 또 법이라는 것도 억울한 사람한테 문제가 아, 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은 좋은 공평해.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 어머니 재산을 4분의 1씩 나누는 건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근데 아버지 재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 재산에서 딸들이 왜 포기했을까요? 이거 준다니까. 어머니 재산을 받을 수 아들이 이제 포기한다는 거를 이제 조건을 한 거 아닙니까? 아. 그 조건을 이제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의한 것은 포기한 것은 단순히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아들이 나중에 어머니 재산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거다. 일종의 특약 아닙니까? 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항상 재판에서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맞아.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증거. 증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10명의 유능한 변호사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의할 때 특약을 쓰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만약에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또 다시 요구하면은 아버지 재산도 다시 나누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특약을 걸면은 나중에 재판에서 유리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세 딸이 그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네. 우리 몫도 나눠달라 맞아. 이렇게 청구를
그렇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소멸시효도 민법에서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를 살펴보면요. 상속의 개시,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이 반환해야 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에 그리고 돌아가신 지 10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시효로 소멸을 하거든요. 우리 민법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시효 소멸된 권리는 이제 더 이상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지금 사례에서 어땠나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8년 지나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미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들이 다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행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공방을 좀 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허본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또 다른 합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시효가 지났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형제의 말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말을 한다. 그러면 뭐를 항상 준비하냐면 합의서를 또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합의. 다른 합의서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시효가 그때부터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내가 그럼 어머니 재산 안 받겠다. 만약에 어머니 재산 요구하면 다시 반환하겠다. 이런 걸 구체적인 약정서를 하면 그거를 근거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사연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딸들이 진작에 이걸 다 알았다면 당당히 자기 몫을 요구했을 텐데 그냥 각서만 믿고 유산을 다 양보했던 거죠. 맞아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사건도 있는데 또 다른 사건은요. 아들에게는 유산을 물려주고 딸에게는 빚만 물려주고. 뭐야? 이건 안 이런 게 아니다, 있었다면서요. 여기 이건 아니에요. 일남 사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네. 아버지가 1999년 상속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여기도 아들 사랑이 지나쳐요. 장남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숨졌습니다. 유언에 따라서 장남은 여동생 4명과 아버지 재산을 나누지 않았고요. 독차지를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 사업 권리, 현금, 예금 자산 이거 다 재산 장남께 됐죠. 또 장남은 아버지 명의로 된 일부 부동산을 경매로 팔았어요. 근데 또 이거 매각 대금 일부가 여동생들에게 배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언을 근거로 또 소송을 제기를 해서 여동생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액목을 삭제하는 그런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지난 2017년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에게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생전 아버지에게 사업상 11억 8천만 원을 빌려준 한 채권자가 부인과 장남 그리고 여동생 4명에게 법정 상속 비율만큼 채무금을 나눠내라고 소송을 한 거였습니다. 1심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채무금을 나눠내라는 판결에 부인과 장남은 승복을 했지만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못한 여동생 4명 당연히 억울했어요. 그렇죠. 억울하죠. 유산 한 푼 돌려받지 못했는데 글쎄 뭐. 10수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러면 너무 황당하죠. 다시 재판 열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부모님 빚을 대신 갚을 겁니까? 효자라서 갚을 안 거예요. 갚을 거야. 근데 더군다나 그 재산을 다 아들이 다 가져가는데 갚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딸들은 재산을 못 받아서도 억울하고 거기다 대고 빚까지 빚을 갚으라고 갚아야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법이라는 건 이렇게 억울한 사람도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가 딸들은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 내렸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아들이 다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법적으로 포괄 다행이다. 승계했고 딸만 재산을 받지 않고 채무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아들이 갚다, 딸이 이제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 내렸는데 정말로 훌륭한 판결 같습니다. 정말로 칭찬만한 판결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법의 날. 정말 법의 날이고 이 판결 내리신 분 다음번에 게스트로 모시도록 진짜 유산을 못 물려받았는데 이 빚을 갚으라는 게 너무 억울하겠다 생각을 해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 공평의 관념에서 항상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걸 허용해 준다고 하면 채무를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상속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상속 재산을 더 물려주고 변제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는 빚만 물려줘서 그래서 아예 채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된 어떤 편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에 주목해서 공평의 관념에 맞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뭐 딸아들 차별이 없잖아요. 맞아. 예전에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시효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네. 그 전에 뭔 일이 있고 이러는 거는 야 이거는 네. 아니네.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사연은요. 자, 두 번째 사연. 이거 있는데 숨기고 결혼한 남편. 아이 있는데. 부인 그쵸? 있는데 부인. 그래 아내가 있는데 빚, 손- 그래, 그런 거 같죠? 그리고 채무. 빚이 있는데 빚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다 틀렸어요. 정답은 야, 야 이거는 아니 이걸 왜 숨겨? 이혼 사유 아니야? 이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는데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결혼하기 전 저는 남편의 진솔함에 반했습니다. 그는 돈이 없을지언정 저에게 거짓말 안 하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진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신혼집 구해야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은 3천만 원밖에 없네. 자기가 가진 돈 얼마나 돼? 아 나도 그 7천만 원밖에 어. 없는데 어떡하지? 그 3 더하기 7 하면 1억. 1억? 그래, 괜찮아. 뭐 돈이야 작은 집에서 전세를 시작하면서 차곡차곡 모으면 되지. 걱정하지 마, 괜찮아. 역시 우리 자기 너무 착해. 우린 돈 없어도 알뜰살뜰 잘 살아보자. 그래, 화이팅! 그렇게 저희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했고 매달 이자 갚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뿌듯했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숨겨놓은 아파트가 있었던 겁니다. 여보, 당신 명의로 된 이 아파트 뭐야? 가진 돈 7천만 원밖에 없다고 했잖아. 근데 그동안 나한테 숨긴 거야? 아이 뭐 숨겼다기보다는 그 자기가 그때 돈이 얼마 있냐고 물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현금만 얘기한 거지. 나한테 집이 몇 채냐 물어봤으면 내가 얘기했지. 설마 당신 또 숨겨둔 집 있는 거 아니지? 당신 집 도대체 몇 채야? 아이 그거 아니 그냥 두채 세상에, 집 2채를 숨기고 나한테는 서민 코스프레를 한 거야? 숨길 게 따로 있지. 나 이거 못 참아. 우리 이혼해. 집을 좀 고려하면서 이혼해보자. 순수한 청년인 줄 알았던 남편.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순진한 거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꽁꽁 숨겨놓고 결혼한 남편을 도저히 믿고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왜 안 이게 돼? 아니 이게 잘 돌아가면 해피엔딩일 수 있는데 그랬을까? 아 든든하잖아. 난 그럼.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아파트가 있어. 2채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뭐 내 집, 내 집, 내 집 이 엄청난 화두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8개월 된 세대의 사연입니다. 남편의 집안이 상대적으로 부유했지만 양가 부모님이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결혼할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이 집이. 아하. 하지만 이미 집값은 뭐 억소리가 나는 상황이죠.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은행 대출이 필요했고요. 두 사람은 집값의 거의 절반 갖고는 40%를 대출을 받아서 어휴. 아파트를 매매를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요즘 아파트가 하도 올라서 집값이 40% 대출 받으면 그 이자가 얼마예요? 네. 그거 갚는데 힘들 텐데.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담, 그게 높은 장벽이긴 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양가 결혼을 되게 반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시댁에서. 네. 남편이 밀어붙여서 결혼은 어떻게든 했거든요. 근데 네. 고된 시집살이. 씨월드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아. 네,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했는데요. 결국 이 바람에 이혼까지 고민하게 된 아내가 남편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게 됐는데요. 그 와중에 남편에게 이렇게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안 그래도 막 힘들어갖고 막 억울하고 짜증이 나는데 거기다가 대출 그만 뼈 빠지게 이래서 그래. 갚는데 숨겨둔 재산이 있어? 너무 열받았겠는데요? 심지어 이게 그냥 단순한 현금이었다면 배가 좀 덜 아팠을 텐데 네. 이게 집이었다는 게 또 큰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무주택자가 아니었고요. 다주택자였습니다. 와. 네. 지방의 아파트 한 채와 서울의 한 대학교 앞에 오피스텔 하나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집이 있다는 사실은 아내와 연애할 때를 포함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고요. 하지만 남편 결혼 전에도 이후에도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꾸준히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여러분께 어.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결혼한 배우자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사연이라면. 아 근데 사실은 땡큐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땡큐인데 아닌가? 아니 근데 그 집들이 좋지만 땡큐죠. 근데 그 집들이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당신 나중에 선물로 주려고 준비해놨어. 그럼 와. 이러면 너무 땡큐인데 아, 그게 아니면 속이면 신뢰가 떨어지잖아. 맞아. 아 근데 이게 뭔가 숨겨둔 재산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나왔을 때 저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내가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으면 없어. 내가 아주 포용적인 정신을 받아들여요.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나를 믿음이 속였다는 깨지긴 거에. 했죠. 맞아요. 근데 이 사연은 어땠나요? 남편의 숨겨둔 재산을 아내가 알고 난 뒤에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땡큐라기보다는 믿음이 깨진 거 그래, 맞아. 이게 그렇게 더 된다니까요. 컸습니다. 안 그래도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자신을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배신감이 엄청나게 컸죠. 아내는 이혼에 대한 생각을 더 확고하게 굳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허리띠 졸라매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참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월세를 사람만 힘들었어. 그럼 좀 배신감은 느끼긴 하겠네, 그죠? 네, 아무래도 느끼긴 할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근데 이게 이혼 사유까지 됩니까? 근데 이제 빚을 숨기고 결혼해서 문제 산다 이런 경우 있겠지만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혼하고 싶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겠지.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혹시 이 여자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하. 1가구 2주택, 뭐 세금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이혼 소송할 때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이혼 소송할 때 밝혀지는 건데 네. 아내가 모르는 재산이 막 나와요. 그럼 아내의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막 화가 나다가도 슬며시 웃어요. 아파트가 나오고 상가가 나오고 주식이 나오고 코인 나오고 막 나오니까 겉으로는 화를 내면서 뒤돌아서 막 웃으신다니까요. 변호사도 신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받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숨겨진 재산이 있으면 너무 화내지 마시고 꾹꾹 참으시고 한 몇 년 지나면 나중에 재산분할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침착하게. 그거 아무튼 뭐 갑자기 나오면 좋기도 한 거네요. 맞아, 맞아. 근데 이게 그 재산이 있는 거를 숨겼다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모은 돈이 이거고, 당신이 모은 돈이 이거고, 시작할 때 서로 공유를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걸 잘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맞아. 맞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디까지 그거를 또 공개해야 될지도 좀 애매할 수 있고. 근데 결혼이라는 게 이제 금전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금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혼을 할 때 직업을 속였다. 나이를 속였다? 뭐 안 되죠. 정말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이 건강 문제를 속였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법적으로도요.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을 거짓말을 했다. 기망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혼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기 취소의 사유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주장하고 입증을 다 잘 해야 되겠죠. 네네. 아까도 이제 증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근데 단순히 재산이 있는 걸 숨겼다.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걸 숨겼다. 이런 경우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우리 재산 공개를 다 하자. 나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건을 붙인 경우가 아닌 이상 빚을 숨긴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다는 걸 숨겼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 취소 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와 반대 있잖아요. 내가 부동산이 있고 집이 있고 주식이 있고 코인이 있고 다 거짓말이야. 네. 있는 척 이거 했던 곤란하다. 거야. 이거는 진짜 이혼 이거 사유가 진짜 될 것 이혼이지. 같아요. 근데 이제 빚이 많다고 이제 이혼하고 싶다고 이제 오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네. 빚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혼하면 대한민국의 절반은 이혼할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맞아요. 이 신혼집을 마련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째, 부모 찬스. 아. 부모님이 안 도와주시면 은행에서 이제 빌릴 수밖에 네. 없는데 그래서 이제 빚이 있다는 것만 자체 가지고 이혼 사유가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빚이 오빠 빚이 있어? 당신 빚이 있어? 물어봤는데 나 없어. 그럼 보여줘봐 했더니 서류를 위조해서 뭐 빚이 없다는 걸 위조해서. 보여주는데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이혼 사유뿐만 아니라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겠네. 또 문제는 뭐냐면 혼인 취소를 하려면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돼요. 안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용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 빚이 있어도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럼 두 사람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 분할을 할 때 이 남편이 몰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것도 재산 분할이 됩니까? 실제로 그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혼 전에 갖고 있던 4명이 재산인데 이것도 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원칙은 일단 부부 별산제예요. 각자의 재산은 각자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뭐 혼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이라든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상속해주거나 증여해준 재산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항상 있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재산이 유지하거나 가치가 증가하는데 내 배우자가 기여를 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법원에서도 가치 증가분이나 그 유지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자녀의 유무라든가 이혼 후의 부양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만약에 증가나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포함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혼 소송 도중에 배우자의 뭔가 숨겨둔 재산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알아내야 돼.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혼 수속에서 정말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볼 수도 네.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이 사건에 따라서는 정말 무슨 이게 이혼이 아니라 숨겨진 재산 찾아내는 게임 같다, 싸움 같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굉장히 치열한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민사 절차잖아요. 그래서 형사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강제로 수사하듯이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어느 정도 미리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네. 진행에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명시 신청을 해서 명시 명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숨길 의도를 가지고 은닉을 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를 뭐 강제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하는 게 이제 사실 조회 신청이라든가 뭐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조회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써요. 그러면은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가 있게 되는 거, 법원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세금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소득세나 재산세 부과 내역들 보면은 재산 규모를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금융거래 내역 같은 것들을 조회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 몇 개를 특정을 해서 조회를 해요. 그런데 막 이거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거 다 은행에 있는 거 다 조사해 주세요. 뭐 10년치 거래 내역 다 조사해 주세요. 이런 거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어떤 특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재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뭐 NFT 아까 얘기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파악을 한다는 게 좀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재산 파악을 어렵게 하는 상황적인 요소들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내가 여러모로 마음이 좀 심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은 깨졌고 그렇지. 여러 가지 좀 폭넓게 마음을 열어두고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가 하면은 결혼한 이후에 자신의 월급을 공개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재판정이 그래, 이거 이런 남편이 있다는데. 네.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 전혀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된 남편의 사연입니다. 지난 2006년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던 남성 A 씨는 서울 소재 명문대 대학원에 다니던 여성 B 씨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고요. 네. 만난 지 5개월 만에 이제 아기 천사가 찾아와서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남편은 결혼 당시 2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요거를 아내에게 알리질 않았고요. 월급도 얼마를 받는지 전혀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2억 원의 빚이 있는데 숨기고 결혼하고 대학원 다닐 때 임신했기 때문에 직장도 아내는 없어요. 남편의 생활비로 써야 됐는데 남편 월급도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채?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벌이 했는데 자기가 얼마 버는지 얘기를 안 해. 얘기 안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와이프는 어디서 돈을 타다가 쓴 거죠? 그러게. 남편이 생활비를 주기는 했는데요. 네. 이게 목돈의 생활비를 줬던 게 아니라 아내가 필요할 때마다 뭐 얼마씩 그때 그냥 그때 애기 줬던 애기 거예요. 분유값 그러니까 이러면서 전혀 몰랐죠.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내는 일일이 필요한 돈을 타서 썼잖아요. 거기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꼈고 결국
친정에 손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아유, 어떡해. 하지만 이런 아내 사정 남편 전혀 몰랐고요. 남편은 상여금으로 받은 2천만 원과 뭐 해외 파견 근무 때 받은 월급 3천만 원. 엄청난 액수잖아요. 이거 전부 다 본가로 보냈습니다. 아이고, 사업 자금으로 보냈고요. 어머머. 이외에도 뭐 카드 대출을 받아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또 본가에 보냈습니다. 에이. 이 외에 이 사실을 뭐 전혀 아내는 몰랐고요. 그렇죠. 아내는 경제적 어려움에 어쩔 수 없이 단기 카드 대출로 또 300만 원을 받았다. 아. 이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툰 뒤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내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속상하죠. 그죠? 카드 대출 받고 친정에게도 힘든 얘기해가면서 맞아. 돈까지 빌렸는데 알고 보니 뭐 남편은 본가에 1억을 보냈다? 이거 진짜 분노할 만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 때문에 카드 대출 받아서 거의 뭐 돌려막기식으로 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었고. 글쎄, 이래서 이제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종종 있어요. 남편이 그냥 어떤 벤처회사에 다니는데 아내한테는 월급 300만 원 받아. 회사가 어려워. 나중에 이혼하려고 보니까 월급이 2배고요. 웬일이야. 보너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스톡 옵션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내가 뭐 화를 내면서도 그래도 이 인간이 능력은 있네. 나중에 재산을 많이 받은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원은 이 남편이 잘못을 했다고 봤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과소비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신뢰인데 그렇죠. 이런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4,5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아하. 네. 아, 그냥 부부 재산이 유별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여금이나 보너스 이런 것까지 숨긴 건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숨긴 걸 넘어서서 지금 본가에 보낸 1억 원이 대출로 받은 돈이었잖아요. 1억 대출 정말 거대 채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내는 정말 힘들게 생활했었잖아요. 이런 점들 특히 이제 친가 식구들한테 뭐 사업 지원하고 소비지 그쪽도 힘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 맞아요. 그쪽은 좀 윤택하게 더 잘해보려고 보낸 거고 내 가정은 부부가 독립을 지켜야 되는 이 내 가정의 경제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부분은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자기 재산 명세를 숨기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고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났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담 드리려는 거는 아니고요. 네, 뭐 이 정도 민원은 거절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생 Q&A 2호선의 용한 상담소입니다. 네, 2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못하는 남편 때문에 소가리를 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죠.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저희 앞집에 사는 사람이 큰 개를 목줄도 안 하고 키우거든요. 복도에서 볼 때마다 쾅쾅 짖으면서 저를 물려고 하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주인한테 목줄 좀 채워달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안 듣길래 남편한테 말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얘기해도 안 되는데 내가 말한다고 고치겠어? 아, 있어, 그냥 이런 우리가 방송. 조심하자 이러는 거 있죠? 이런 건 약과예요. 남편 친구가 급하다고 돈 500만 원을 빌려가선 금방 준다더니 1년이 지나도 안 갚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언제 주는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껏 친구한테 전화를 하더니 잘 지내? 그래 건강 챙겨라 하면서 안부만 묻고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 저거. 제가 옆에서 돈 얘기를 물어봐라 하니까 저희 남편이 조용히 해 친구 들으라 이러는 거 있죠. 아이고. 그러다 얼마 전에 일이 터졌어요. 옷집에서 새벽까지 쿵쿵거리길래
제가 올라가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옷집 아저씨가 술이 많이 취해서 저더러 아줌마 누구냐고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경찰까지 부르고 난리를 피웠는데 집에 와서 남편이 저한테 왜 맨날 동네 사람들이랑 싸우냐, 내가 쌈딱이냐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를 안 하면서 내가 나서면 나보고 쌈딱이라는 남편. 이제는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 근데 저게 성격인데 참 큰일이네. 그렇죠. 살다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싫은 소리를 제대로 못하는 남편. 아, 답답하긴 근데 하겠네. 성격은 성격인데 아내 입장에서 정말 속 터지죠. 네. 그냥 살짝 편만 들어줘도 되는데 오히려 네가 쌈딱이냐고 막 타박하고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이건 진짜 너무 남의 속상하겠는데. 편이잖아.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쌈딱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죠. 싸움도 불쾌한데 닭이라니. 닭이 어떻게 굉장히 닭이야.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사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쪽에 험한 일은 다 아내가 처리하고요. 남편은 사실 그 뒤에 서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나타나거나 혹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월을 다 생각해 보면 아내가 나서서 억척스럽게 뭔가를 해결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맞아. 그런데 그 노고와 열매에 대해서 쌈딱이라고 한다면 그래. 얼마나 섭섭할까요? 아니 저도 지금 결혼해서 아내로 살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우아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누구나 다 우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렇죠. 속이 상할지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성격상 화 잘 안 내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그렇죠. 그 상황이 그 개가 목줄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무섭죠. 그 상황에서 좀 주인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남편 역할인데 우리가 조심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피해 다니면 되지. 그래. 이건 아니죠. 최용임 씨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요, 사실은 사람이 착해 보이면 똑바로 얘기하세요. 저 사람이 네? 착하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잘 하자.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순해 보이면 쉽게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세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건 세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묶어요. 오. 너희가 안 하니까 내가 할게. 오. 네, 그렇게 안 상남자 하면 정법으로.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그냥 말로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멋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멋있다. 어머 너무 멋있다. 이재용님 다시 봐야겠어. 아니 근데 진짜 본인은 쓴소리 못하면서 네. 쓴소리 하는 건 여자의 몫으로 넘기는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여기 남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연에서도 그냥 너 왜 자꾸 쌈딱처럼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 가만히 있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살면서 점점 그렇게 변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내의 특성을 보면 또 남편의 개인 특성을 보면 또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서 보통은 한 개인의 성격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한 사람의 특성을 보면 그 집안의 생태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아내가 굉장히 억척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억척스럽게 뭔가를 해결하는 그 상황 옆에 남편이 안 나타난 게 아니라 나타나서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연자에게 들은 그 세 개의 사건이 있어요. 개 사건이 있었고요. 네. 층간소음이 있었고 또 돈 빌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세 사건이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일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살았던 세월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거고 그때마다 아내가 나서서 척척척 해결하면서 아내는 그렇게 억척 부인이 됐던 겁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침묵하고 있었거나 나중에 목소리를 내거나 혹은 아내를 나무라는 방식을 사용했을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내의 억척스러움은 더 강화되고 또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남편은 나무라는 사람처럼 느끼겠지만 남편이 의외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생겨나요. 왜냐? 이번에도 아내가 해결하겠지. 그러니까 그 개 사건 났을 때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얘기해도 안 되는데 내가 해서 되겠냐고. 그렇죠. 요거는 남편이 그만큼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쌈딱 남편보다는 낫다. 남편이 반대로. 쌈딱인 거보단 낫다. 낫다. 이거죠. 이게 남편이 쌈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특별히 남편이 쌈딱인 집안에 보면 이 집은 집 안에서 밖에서 양자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네.
그런데 남편이 쌈딱일 경우에는 누가 말리겠어요? 아내가 말리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내가 쌈딱일 때 남편이 나를 말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남편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 싸움을 말리고 다니는데 맞아. 중요한 건 그 주체가 남편이잖아요. 훨씬 더 힘이 세고 목소리도 크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게 크게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쌈딱인 게 나은 이유는 뭐냐? 일단 나는 조절이 가능한 사람이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고 전반적으로 해결 차원의 문제를 다루지 오히려 확전시키는 역할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남편이 쌈딱인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쌈딱인 게 낫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하나 또 더불어서 우리가 남편이 탁 이렇게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딱 일어나서 멋지게 쫙 해결하고 나머지 때는 이렇게 멋지게 우아하게 또 이렇게 과묵하게 있으면 이런 남편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위인전에나 있습니다. 그래. 많지 않아요. 대개는 하나의 성정이 다른 상황에도 이어지는 성격의 일관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멋진 상황이 재현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흔히 선비와 장수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요. 지킬과 하이드도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화나도 더 언성 높이고 막 싸움 붙이는 그런 남자들이 있긴 네. 있어요. 네. 운전하고 가다가도 누가 끼어들면 에이 끼어들으라 이게 아니라 너 끼어들었어. 자세히 와! 너 거기서 딱 걸렸어. 이러면 자기 좀 가만히 있어. 막 진정시키고 네. 그러잖아요. 그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남자보다는 좀 평화적인 남자가 더 낫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내는 속이 터지죠. 왜냐하면 타인을 위한 평화자유자거든요. 그렇다 보니 나에겐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말씀하셨던 남의 편이 내 남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남편이 기본적으로는 온화한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 적을 두지 않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양보하고 말아요. 손해보고 맙니다. 그런데다가 이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밖에 나가 별명은 인간 예수 아니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에요. 중요한 건 아내는 굉장히 거친 사람, 그다음에 나대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 또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제시되기가 굉장히 맞아요. 쉬운데 그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집안에서 한 사람이 호인 역할을 하면 다른 사람, 곧 남편이 호인 역할을 했을 때 아내는 남편이 해야 될 그 역할을 아내가 남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이 남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게 그럼 이 사람은 마냥 호인이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호인이지만 스스로 알고 있죠. 아, 나는 왜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요청해야 될 것도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왜 나보다 약할 수 있는 아내를 앞세우고 뒤에 서 있는 사람으로만 존재하는가? 그래.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의 성취에서 보면 늘 밀리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이런 분들은 승진도 양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회적으로 성취 결과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지만 속상하다는 말도 다른 사람이 속상할까 봐 얘기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꽤 높은 게 지금 남편의 성격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남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본인보다 좋은 아내를 좀 부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을 그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뭔가 답답해하고. 맞아요. 네. 근데 뭐 싫은 소리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제 지인이 식당에 가서 이렇게 메뉴를 시켰는데 소고기 덮밥을 시켰어요. 근데 뭐 돼지볶음 뭐 이런 게 나왔나 봐요. 근데 아니 소고기가 아니네. 부인이 그러면 뭐 고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냥 먹어 이랬대요. 그 먹고 나서 좋아. 근데 계산은 소고기 값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부당한 거잖아요. 이게 부당한 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나는 돼지를 먹었으니까 음식값 다시 계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죠.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죠.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쪽 생각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왜냐하면 못하죠?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만약에 좀 안 좋게 본다면 좋게 보면 휴머니스트고요. 좋게 보면 호인이지만 나쁜 말로 하자면
미움받을 용기는 없죠. 그래서 이타적이기도 하고 또 외부 시선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고 다툼을 한다면 지고 말고 이권 앞에서는 이제 포기하고 말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가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고요. 흔히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그 아내를 봤는데 남편이 늘 타인에게 양보하고 살다 보니 남편 믿고 살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하겠다. 왜냐하면 늘 돈 빌려주고 못 받고요. 늘 뭔가를 한다 하면 순위에서 밀리면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에게만 속상함을 표현할 뿐이지 바깥에 나가서는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가 왜 자기 주장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자면 미움받을 용기도 없지만 동시에 속상함을 혼자 꿀떡꿀떡 삼켜서 이런 분들은 적은 없지만 내부의 내 자신의 속상함이 자기의 적이 되죠. 네. 이런 분들이 또 결정 장애를 겪어요. 맞아요. 그렇죠. 뭘 결정을 못 하시죠. 맞아요. 자,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남편의 양면을 보라. 양면을 보라. 남편이 우리가 인간이 다 양면이 있습니다. 네. 자기 성격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남편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남편에게 중요한 단어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남편에게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체면을 중심으로 자존심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의 경위를 한번 보시면 이를테면 짖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목줄을 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 개 줄을 묶는 과정에 있어서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줄을 묶느니 차라리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건 뭐냐? 우리에게 목줄을 차라리 띄우는 거예요. 곧 내 가족에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상황들을 떠넘기는 양상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친구한테 돈 못 받으면 그 돈 누가 빌려줬을까요? 남편이 빌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돈 받아내는 건 아내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사건 마찬가지로 경찰에 온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이목이 부끄러웠던 그렇죠, 겁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눈총을 받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워서 아내를 부끄러워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라고 볼까요? 이 남자는 일면 비겁할 겁니다.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불편함에 대한 용기, 그 불편함을 대할 용기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나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그 사람하고 나는 왜 살고 있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만 호인이 아니에요. 아내에게도 거의 대부분 호인일 겁니다. 한두 가지 이 자기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들은 대부분 잘해줄 거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아빠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호인의 사람들이 집안에 와서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밖에서 호인의 사람들은 아내들도 이야기해요. 이래서 그렇지 내 남편이 착하기는 해. 이런 얘기는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일 먼저 타인에게 호인이기 전에 당신에게 호인이었다는 거, 또 여전히 아이들에게 호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요거는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앞으로도 이 남편이 강점의 역할을 할 역할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그냥 우리가 참지 그렇죠. 뭐 그러지 마 하지 마 이러는 이유가 이웃들의 시선이 좀 부끄러운 탓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항상 그냥 좋은 사람 점잖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밖에서 수모를 겪어도 편들어주기는 그냥 나보고 싸움딱이라고 굉장히 화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아내가 후순위가 아니라는 거. 아내를 좀 더 생각했던. 그 싸움을 더 붙였다면 아내가 더 창피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생각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싸움을 붙일 에너지는 없는 분이에요. 예, 힘이 없어, 힘이 그렇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네. 다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이분은.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위신이 깎이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이분은 대신에 평생 살아가면서 스스로 잘못 때문에 송사에 휘말릴 일은 없을 거예요. 또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아니면 타인과의 갈등이 생겨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신 해결도 하지 않아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시점에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용감한 사람은 누군가
아내입니다. 맞아. 아내가 성격이 조금 급하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해결을 또 잘하는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제가 단적으로 말합니다만 평생 안 바뀔 거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읽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거 되게 중요한데 대신에 그 사이, 두 개의 역량 사이에 연결할 만한 중요한 다리는 필요하겠죠. 이 다리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남편이 친구에게 돈 500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줄 거냐고 물어보라고 전화하러 시켰더니 잘 지내? 뭐 건강 잘 챙겨? 이러고 끊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심리가 뭔지는 이해는 해요. 알 건 같아요. 진짜 돈이라는 건 네. 빌려준 다음부터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맞아요. 많이 빌려본 제가 압니다. 이 돈 빌려주는 것도 이거 어떤 유전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나서 힘들지? 그래 천천히 그래 갚어. 또 전화해서 힘들지? 잘 돼? 이러고 말을 못 꺼낸다니까요. 올해 안에 500만 원 못 받아요. 제가 딱 맞아요. 보니까.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저도 몇 명 있어요. 그래요? 좀 갚아라. 그래 갚아라. 지난번에 변호사분들이 그랬었나? 뭐 이렇게 100만 원을 빌렸으면 문자를 해서 맞아요. 너 일전에 나한테 빌려갔던 150만 원 갚아라. 오. 야 무슨 소리야? 100만 원이지. 이러면 그게 증거가 돼서 나중에 뭐 소송을 하거나 뭐 네네. 이런 지경까지 가면 괜찮네요. 그거. 그게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꿀팁이고 사실 전화로 혹은 얼굴 보고 직접 말을 못 꺼내는 사람들은 문자를 남기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문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답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계는 좀 있어요. 한계는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문자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라 그렇죠. 글자로 봤다는 거는 시각적으로 정보가 입력이 됐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심리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더 좋은 건 역시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하는 건데 우리가 돈 빌려주고 그걸 못 받을 때 반드시 이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언제까지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4월 말까지 내가 뭐 어떤 이런저런 핑계를 대든지 간에 4월 말까지는 나한테 빌려간 돈 500만 원을 꼭 주기 바래 하고 그게 문자로든 혹은 전화로든 꼭 얘기를 해주셔야지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부지하세월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뭔가 기록을 남길 때나 어떤 독촉을 할 때에는 기한을 두시는 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솔루션 볼게요. 속토짐보다 속상함을 말하라. 이 집의 해결사는 아내가 맞아요. 그리고 이 해결사 역할을 한다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고 동시에 남편 대신 해결을 한다는 건 아내가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실 부지하세월로 기다리면 누군가 해결을 할 테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든지 어떤 상황이든 해소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뭔가를 빠르게 해결해야 될 때 누가 먼저 그 일에 손을 대느냐인데 그건 사실 약간 성격이 급한 사람이 그 일을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해법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 일을 먼저 건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사천리로 쭉 진행되고 그 일이 늘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이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바라봤던 사람이 이 집에서는 남편인 거죠. 아마 아이들도 엄마가 얼마나 일사천리로 일을 잘 처리하는지 잘 알 거고 그 시점에 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분명한 건 아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쿨하고 그다음에 빠르고 그다음에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내의 장점인데 동시에 이런 남편과의 역동관계 속에서는 살짝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남편이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될 그 환경을 만들어 놓는 그 과정이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내분이 정말 멋있거든요. 사실 누구나 좋은 사람이고 싶고 나쁜 말 하기 싫잖아요. 근데 맞아요. 가족들 위해서 먼저 가서 뭔가 한마디씩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한 용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아마 이 아내가 유비와 장비와 관우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그래서 도원결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도원결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게 바로 도원결의가 돼버리는 상황인데 내가 우리 집 장비 역할을 하고 우리 집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우리 집의 중요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때 기능으로서는 너무나 훌륭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마치 감정인간으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냥 힘세고 해결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맞아. 그게 아내 입장으로서는 뭔가 모르게 나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에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만 내 남편이 나에게 일종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물론 남편도 아내가 나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면 너무 좋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사실 남편에게 잘 전달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 그걸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남편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일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남편의 성격을 바꾸는 것보다 아내가 해결사로 사셔야 되겠네요. 네. 근데 해결사로는 그냥 전 사실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이의 역할이 분명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도 심리 보상도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교류는 여전히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수처럼 일을 잘 하더라도 집에 와서는 여보 나 사실 그때 나 너무 놀랐어. 나도 무서웠어. 근데 이 악물고 했어. 좀 여린 나 모습. 정말 울고 싶었어. 이런 얘기를 남편이에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남편이 아내를 돌볼 자리를 주는 겁니다. 아, 너무 내가 잘- 잘했지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남편이 기능하도록 자리를 내주는 것, 일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근데 성격을 완전히 고칠 수 없는 게요. 그 우리 캔디 만화 있잖아. 네. 캔디한테 내려와서 이라이자처럼 살으라고 그러면 네. 캔디는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야. 그러면. 근데 이라이자한테 캔디처럼 좀 착하게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주 가만 안 둘 걸. 가만두지 않죠. 네. 한마디로 총평 요약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남편은 변하지 않으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역할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심리적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될 거고요. 받아야죠. 두 번째, 남편이 지금 하는 기능은 사회적인 역할로서 해결은 못하지만 아내의 마음 해결사는 할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위로하고 그래서 어떤 지난번 이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당신이 쌈딱이야 그럴 때 당신이 쌈딱이라고 말하니까 나 너무 슬펐어. 나 이 약 물고 참았는데 정말 나도 놀랐는데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주고 위로해줘.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현장 경영 활동으로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이 위치한 강원도 동해항을 찾았습니다. 해저케이블의 생산과 시공 역량을 모두 갖춘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럽의 소수 업체에 불과해 시공 역량은 해저케이블 사업의 총화로 불리는데요. 구 회장은 기념사에서 세계적인 해저케이블 생산 메이커에서 나아가 해저 전문 시공 역량까지 겸비하여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세계로 뻗어가는 대항해에 닻을 올리고자 한다며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림과 동시에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한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요즘에 보면 눈에 뭐가 낀 것처럼 이렇게 뽀얗게 보여요. 그렇죠. 날도 좀 환한 것 같고. 오늘도 굉장히 하늘 표정 흐리고요. 특히나 밤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면서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시설물 피해나 안전사고 없도록 오늘 하루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